우리 이번 독서 시간에는 고의 학력 평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볼 거예요. 강의를 진행해 갈 건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의가 그 내용은 수능특강에 수록된 지문이었고요. 이거는 고의 학력 평가 전체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준이 난도가 그 수특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낮을 거예요. 그 수특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해설 위주로 설명을 했죠. 이 내용 파악을 위주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제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떻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해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2 그죠? 학평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인문, 과학, 예술, 사회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뉘어졌는데요. 하루는 인문, 두 번째 날은 사회 중에서 경제, 세 번째 날은 과학, 네 번째 날은 예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각 분야별로 한 지문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그전 거보다는 쉬우니까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인문 분야예요. 인문 분야의 글은 대부분 중심 화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중심 대상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혹은 시대별로 어떻게 다른 관점을 보이고 그 관점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개념을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사람의 관점과 그의 근거,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이것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와 더불어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기호를 활용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요. 아니면 제가 하는 기호를 따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글을 전체 다 읽고 난 뒤에는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지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는데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니까 1번을 보니까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야기 있어요. 두 글을 총합적으로 비교하기. 이건 뭐야?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있다면 처음과 끝을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확인하셔도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니까 몸에 지문에 네모 박스가 쳐졌나 봐. 이에 대한 그죠? 이해를 묻는 거니까 이 네모 박스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읽고 바로 풀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그늘을 읽고 난 다음에 풀면 되겠다. 바로 풀면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사례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전체를 다 읽어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글은 나. 2개의 글이 있는데 가가 세 문단이고 나도 세 문단이에요. 엄청 긴 글이죠. 그러니까 이 2개 전체 다 읽고 문제를 풀려면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1, 2, 3문단을 읽는데 어떤 기호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그게 나왔을 때 바로 문제로 가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럼 1문단 들어갈게요.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두 문장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이처럼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이 있는데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설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네요. 후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과정을 통해 설명했대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즉 대상과 관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 이것은 뭐라고요? 위에서 말한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지향한다. 이 성질을 뭐라고요? 지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향성이 있다고 봤대요. 자, 그러면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후설이 왜 우리의 인식이 각자 다른지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키워드는 후설이 설명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줬네요. 자, 이게 그러면 결과가 되는 거고,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대요. 자, 우리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아.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앞문단, 1문단에서 이야기한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앞문단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식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식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여기서 반복되고가 과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네요. 1문단에서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것이 누적되면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된다. 지평이 뭘까요?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면 인식 대상과 관계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복,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평이라고 했대요.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지평이라고 했대요. 자,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그 결과가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이것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니까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된다, 넓어진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요. 뭐에 대해서 읽었나요? 후설이 말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이유를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 주변의 영향을 받고 경험이 쌓이면서 지평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밑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기역,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었네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3문단까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죠. 3문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전통 철학은 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중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후설의 입장과 대조되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후설은 그렇지 않다고 봤죠.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지평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이라고 했어요.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과 후설은 대조적인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은 뭐예요? 자, 후설은 주체에 따라 대상의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후설은 대상의 의미는 주관적이다라고 보았고요. 반면에 전통 철학은 대상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의미를 가졌다. 대조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1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지어볼까요? 자, 문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읽었으니까 그드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도입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인식과 관련된 상황을 언급하며 자, 상황 언급했죠? 뭐라고요? 주체마다 대상을 인식하는 게 다르다. 같은 대상이라도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 누구 나왔죠? 후설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일단 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느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고 들을 봅시다. 내용 전개 방식.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정의 개념 나왔나요? 나왔죠. 뭐요? 지향성과 지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맞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뭐라고 나왔어요? 지평을 통해서 대상을 의미를 파악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이 두 개 선지는 지웠고요.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문제가 또 있나 확인해 볼게요.
선지 5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알 수 없지만 기억만 먼저 판단해 볼게요.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라고 했어요.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판단해 놓고요.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남은 단을 읽어봅시다.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없다. 일반적인 경험이네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경험.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아니면 몸일까? 라는 질문으로, 그죠? 일반적인 경험과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몸일까?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아까 가문단에서도 전통 철학은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대요. 그런데 메를로 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그러니까 전통 철학과 반대 입장이란 얘기죠.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신체화된 의식 그러니까 몸과 의식은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메를로 퐁티는 앞에 나온 가문단에 나온 후설과 입장이 같다는 거죠. 후설은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된대요? 지평을 통해서 형성된대요. 이때 지평이란 상황과 경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식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를로 퐁티는 뭐요? 몸과 의식은 결합되어 있고 이것을 바로 신체화된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메를로 퐁디와 누구는 후설은 입장이 같네 라는 것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단 메를로 퐁디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를로 퐁디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그럼 후설이 말한 지향성이 뭐였죠?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 그럼 같은 맥락이네요.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질문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답을 하겠죠.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는 몸이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은 현실적 몸의 층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고 이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층을 형성한다고 본 거죠. 이 이야기를 나문단 첫 번째 사례로 들었던 거 일반적인 사례 뭐 있었어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인 거죠? 몸에 의한 지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한번 배운 건 현실적 몸의 층이고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더라도 다시 탈 수 있는 것은 습관적 몸의 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실적 몸의 층을 거쳐 습관적 몸의 층을 이룬다는 것 하나,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은 항상 현실적 몸의 층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하나를 확인했고요. 다음 문장,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과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몸의 대응력을 몸틀이라 한다. 자, 몸틀에 니은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되는데 예까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하고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면서 몸틀을 재편, 다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메틀로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했고요. 그럼 아까 기억을 우리가 그죠? 떠올려서 지평이란 뭐라고 그랬죠? 자, 지평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하는데 지평은 어떻게 형성되어 경험에 의해서 의미를 갖고 그 결과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중요한 정보 지평이 넓어지면 인식 범위도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평과 몸틀을 읽었으니 그늘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풀어봅시다. 아까 지평에 대해서는 풀었습니다. X 한 건 제끼고 니은을 읽어볼까요? 니은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왜냐하면 몸틀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잖아요. 맨 처음에 현실적 몸의 층, 그 다음에 습관적 몸의 층에 따라서 몸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 몸의 층의 단계를 거쳐야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몸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 니은은 얘는 있다 보고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 의미 파악이 목적이 아니죠. 몸틀은 뭐예요? 몸이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몸의 대응 능력이니까 인식과는 의미 파악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틀린 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맞죠? 먼저 현실적 몸의 층이 쌓이면 그 후에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봅시다. 2번 몸이에요. 이 몸 누가 말한 거죠? 퐁띠가 말한 몸에 대해서 봅시다.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자, 맞는 말이죠. 1문단에서 말했어요.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문제 2번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2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맞는 말. 3번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는 나의 이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뽕띠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러므로 얘는 지향성이 없다는 말이 틀리네요. 그럼 나머지 4번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5문단에 나옵니다. 일단 얘는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마지막 한 문단 남았는데 이거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이 도입 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읽어볼게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경험 자전거 타기 의문을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제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고도 그죠? 자전거 타기 게 아니고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의식일까 몸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그리고 나서 특정 철학자 퐁띠가 사용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맞네요. 4번 리을 내용 전개 방식 나예요.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여기까지 맞네요. 전통 철학과 퐁티의 입장이 상반됐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각각의 이론이 지닌 의의가 없네요. 한 개도 없었고 의의가 없어서 얘가 틀린 말.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 누가 있어요? 후설과 퐁티의 공통점이 있었죠. 인식이나 지각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대상과 인식 주체는 연결되어 있다고 공통점.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었고요.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다르다고 했어요. 각각. 그죠? 전통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가에도 나타나 있었고, 전통 철학과 후설이 다른 점, 나에서도 전통 철학과 뽕티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탈 수 있다. 예, 밑줄을 그어져 있거든요. 적절한 걸 골라볼게요. 몸의 경험은 연습의 양과 상관없이 연습, 이런 얘기 안 나왔죠. 몸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자전거 타기는 맨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현실적 몸의 층이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말이네요. 자전거를 배우기 전과 후에 몸틀의 변화가 있죠. 당연히 몸의 지각은 현실적 몸이 의식과 독립적으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요. 새로운 운동 습관이 내재될 경우 몸틀이 재편되어 자전거를 다시 배워야 한다가 아니고 쌓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 문단 하나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한편 그가 퐁티가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나 봐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애매성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 잡고 있는데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손이 두 개죠. 그죠? 그런데 두 손이 와 잡고 있어? 그럼 어떤 게 주체고 어떤 게 객체야?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애매성이라고 하네요.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의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인대요. 실제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퐁티가 말하는 거죠. 즉 메릴로 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라고도 보는 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글 전체는 가에서는 자, 후설이 말한 우리의 인식이 주체마다 다른 이유를 과정을 통해 설명했고요. 그것을 지평이란 개념을 끌어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통 철학은 우리의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고요. 나문단에서는 메를리 퐁티가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서 우리의 몸은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 전통 철학에서는 우리의 의식과 몸은 독립되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메를로 퐁티는 몸틀이란 개념으로 우리의 의식과 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또한 메릴리 퐁티는 우리 몸은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적용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네요. 어느 날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 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고 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의 대상은 뭐예요? 진달래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물과 마음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지문에서 전통 철학의 입장과 같구나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이것은 누구의 이 스승의 말은 누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바로 뽕띠의 주장과 일치하네. 뽕띠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은 누구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가에서 말한 후설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바로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럼 선지 1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후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겠군. 맞죠? 후설이 지평을 뭐라고 했어요?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진달래꽃이라고 말했으므로 동의할 거예요. 2번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의식과 대상은 서로 뭐요? 시간에 따라 혹은 공간에 따라 혹은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메를로 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지각했다는 것은 진달래꽃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맞죠? 메릴로 퐁티는 몸틀이라고 말했어요.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지평을 형성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 4번 메릴로 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지 않았죠. 퐁티는. 그렇죠? 결합이라고 보았으므로 틀린 말. 5번 후설과 메릴로 퐁티는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는 꽃은 마음에 없었다고 말한 스승과 마찬가지 입장 맞죠?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지향성에 대해서 일치했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대상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군.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대상에 대한 인식을 후설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 몸과 의식의 결합을 뽕디의 입장에서 설명한 인문지문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일이죠. 내일은 사회지문 첫 번째 거, 여러분 페이지 54페이지 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